역사상 많은 제국은 바다를 경영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산과 사막 등 각종 자연장벽으로 가로막힌 육지에 비해 바다는 항로만 확보된다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많은 물자를 수송할 수 있기 때문이죠. 거대한 영토를 지닌 제국들은 이 바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 했고, 심지어 유목민족이 세운 몽골 제국까지도 바다를 통해서 제국을 경영하는 것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바다를 효율적으로 사용한 제국의 끝판왕은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은 전성기 사방이 육지에 둘러싸인 지중해를 통해 지중해와 접하는 주변 지역 전체를 정복했습니다. 로마는 이 지중해라는 내해를 통해 멀리 떨어져 있고 언어, 문화, 종교까지 전부 다른 각 지방을 통치하고 교류를 확장시켜 확고한 로마의 영토로 만들었습니다. 지중해 외에도 내해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은 많은 교류를 주고받으며 밀접한 관계를 맺었는데요. 발트해, 흑해, 카스피해, 홍해, 세토 내해 등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는데 바로 동해가 그 예외입니다. 동해는 한국과 일본, 러시아에 둘러싸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동해를 둘러싼 각국의 교류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거나 동해가 아닌 다른 지역을 통해 교류했습니다. 그나마 현대에 들어와 항해 기술이 발달하며 나아진 편이죠. 한국과 일본은 예나 지금이나 동해를 가로지르며 교류하는 것이 아닌 대한해협을 통해 교류를 이어가고 있고, 과거 남해에 항구가 없던 고구려는 일본과의 교류가 적었습니다. 두만강 넘어 연해주 지역의 말갈, 여진 쪽과의 교류 또한 동해가 아니라 육상을 통해 함경도와 두만강을 넘어서 진행되었는데, 이 지역은 산세가 굉장히 험해서 교통 자체가 힘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동해를 사용한 교류는 드물었고 단발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발해 또한 신라와의 교류에는 육상 교류를 선호했고, 동해를 통해 일본과 교류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외교적 고립을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동해는 왜 다른 내해처럼 인접한 국가들을 연결해주지 못했을까요? 앞서 말했듯 내해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동해에 접한 문명의 특성이나 교류 상대가 많지 않았던 것, 바로 옆에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구할 수 있는 대륙이 존재하는 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해류입니다. 동해는 북쪽에서 차가운 연해주 한류, 북한 한류가 내려오고, 남쪽에선 따뜻한 동안 한류와 대만 한류가 올라갑니다. 계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연해주를 타고 내려오는 한류는 천천히 이동하며 중간에 여러 개의 커다란 소용돌이 해류를 만들어내고, 일본을 타고 올라가는 대만 한류 역시 스가루 해협과 라페르즈 해협을 이동하는 동안 여러 해류들을 만들고 이 해류들이 소용돌이를 형성합니다. 또한 북한 한류와 동안 한류는 한반도 바로 동쪽에서 만났다가 서로 방향을 꺾으며 근처에 다시 커다란 소용돌이와 비슷한 해류를 형성합니다. 그 덕에 다양하고 풍족한 어족 자원을 가지게 됐지만 바다를 항해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선 참 항해하기 힘든 바다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연안 지역에서 조금만 나와도 거대한 해류의 소용돌이를 만났으며, 연해주 역시 해류를 따라가면 그대로 동해 한가운데로 표류하게 됩니다. 여기에 여름과 가을엔 폭풍의 위험이 크고, 겨울엔 해류의 소용돌이가 한반도 동해안 전체를 휩쓸었으며, 부동항이라는 블라디보스토크는 얼어붙어서 항해가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항해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동해 해류는 항해자에게 위협적인데, 지금도 어업을 하던 북한 어선들은 1년에 수백 척씩 동해 한가운데로 표류해 해류를 따라 홋카이도까지 밀려가기도 합니다. 2018년 한 해에만 155척이 표류했습니다. 여담으로 옛날이라고 해서 항해가 아주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증왕 13년에 이사부는 군대를 이끌고 동해를 건너 울릉도를 정복했죠. 다만 이후에도 울릉도를 직접 통치하지 못한 점이나 이사부 자체가 신라 역사에서 손에 꼽히는 명장임을 감안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